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글로벌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나토 정상회의가 폐막했는데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회의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체 나토에 대한 함의하고 우리가 참여에 대한 함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나토는 냉전의 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과거의 냉전에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사실 대결을 했었는데 네. 소련이 붕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됐죠. 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나토가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느냐,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다 그랬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나토가 동맹대 대결은 끝났지만 이것이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일종의 안보 협력체가 된다 그랬는데 다시 어쩌면 이번에 냉전 이후에 다시 냉전적인 어떤 대결 구조의 집단 동맹 체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함의를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나토의 함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다자 외교의 장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외교 전체 전략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가 갖는 어떤 의미와 함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계속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같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유럽은. 물론 나토는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전쟁 중에 우리가 거기를 참여한다는 것은 G7이나 또는 EU에 초청된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영 대결에 우리가 한쪽의 편을 정해버리는 네. 그러한 좀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G7이나 EU 가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G7 정상회의도 보니까 내용이 대체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결의들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요. 네. 근데 G7에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굳이 나토에 간 이유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G7은 우리가 거의 이제 매번 초청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 네네. 근데 이것은 초청국은 의장국의 입김이 굉장히 작동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전부터 G7을 가려고 했더라면 G7을 우리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의장국인 독일은 일본과 함께 7개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이것을 상당한 부분 외교적인 걸 해서 우리가 사실은 G7을 갔어야 하는 건데 그걸 네. 못 간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완한다는 의미를 아마 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사실 그것을 만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더 틀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부 우리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다자주의 외교라고 하지만 G7에 가서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거하고 네. 동맹국에 가가지고 진영에 가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자주의 외교라 하면 진영을 넘는 외교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할 수 있고요. 네. 또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참여해야지 실제적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협력 안보나 공동 안보라는 의미에서는 이걸 다자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토는 분명히 지금 전략 개념에도 나왔듯이 거의 적국에 가까운, 적국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한 영혼을 사용한 것에 들어간 것은 사실 진영을 나누는 편승 외교지 다자 외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양자가 아니라 다수에 참여하니까 다자라는 말이 그냥 말 자체는 되지만 실제 다자주의 정신은 아닙니다. 아, 그 진영 편승 외교지 다자주의 외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은 도전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이 도전이라는 의미 그냥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이러한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을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 이거는 중국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 이 안보 동맹의 소위 적개념으로 지금 상정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사실은 그 수위를 놓고 이 단어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몇 가지 에니미가 제일 최상위겠죠. 적이란 거.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위협이고 사실 도전인데 네.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수위는 저는 다소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침략을 했으니까 적이고 와. 그다음에 중국을 위협이라는 그러니까 한 개씩 올렸었는데 실제로는 네. 한 개씩 내린 결과가 되긴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8년 미국의 국가 전략에서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파트너 국가에 상당히 우방국의 러시아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의 위협이다. 수정주의 국가군으로 분류를 하고 네. 이들 두 국가는 미국의 안보의 위협이다라는 걸 했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4년 후에 유럽의 나토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니까요. 네. 수위는 좀 낮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진영으로 간다. 그리고 저 국가군을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국가군을 서구 민주주의 미국과 나토의 위협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나토 탈퇴하겠다. 유럽은 유럽 니들끼리 지켜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 개인의 정책인지 아니면 민주당 바이든 이외에 다른 민주당 다른 대통령이 와도 이 나토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이라고 하는 전략이 계속 유효한 건지 아니면 미국 전체의 국가 전략인지.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의 위상의 하락입니다. 미국이 네. 절대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위상이 하락하고 중국도 도전하고 지금 러시아도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러 강경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나 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차이가 없는데요. 방법상 지금 말씀하신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상이 낮아지고 미국이 이익이 이렇게 되는데 동맹들이 책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동맹들의 팔을 비틀어서 분담금을 올린다든지 네네. 사실 그렇게 했다면 바이든은 오히려 동맹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위상이 약해지고 미국의 힘이 딸리니까 네네. 오히려 미국의 장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동맹이다. 특히 나토,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오히려 동맹을 망가뜨리고 동맹국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동맹을 잘 구슬려서 설득해서 대중 대러 전선을 만든다. 이 차이죠. 네. 국가 전략인데 동맹을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수단 차이죠. 예, 맞습니다. 수단 차이다. 그러면은 그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하고 편들 수밖에 없는 식으로 세계 체제가 이렇게 미국 중심에서 이렇게 짜들어져 간다면 우리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네.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 당연히 미국이죠.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속도와 규모거든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선발대처럼 돌격대처럼 두드러져서 우리가 먼저 대결 구조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피해를 입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세심하고 치밀한 외교가 필요한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예, 그거 인도는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인도. 예, 인도는 쿼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도는 상당히 국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대체가 될 수 있다고 미국에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과거에 중국을 이제 어떻게든 포섭해서 서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실패했으니까 네. 실제로 인도가 이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시장의 네. 문제나 또는 제조업의 문제나. 근데 인도가 생각보다 미국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네네. 쿼드에서도 중국과 불편한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중국을 봉쇄하는데 나설 수는 없다. 동맹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서 약간 균형을 잡고 네. 또는 속도를 조절하고 네. 당연히 미국 편이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중국을 봉쇄하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 지정학적으로 이 두 국가들 사이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사실 이렇게 빨리 가속을 붙이면서 진영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는 위험한 얘기죠. 인도는 그 중국이 구상하는 브릭스 플러스 여기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 원유도 수입해서 인도 그렇죠. 레벨 딱지 붙여가지고 상표 붙여서 제3국으로 또 수출도 하고 그렇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가 워낙 인구도 크고 총 GDP도 크고 해서
그렇게 인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인도만큼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우리가 워낙에 이제 그 대외의 의존도가 크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 면에서 뭐 인도에 비견되고 우리가 사실 땅이 작을 뿐이지 네. 사실상 영향이 얼마나든지 세울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륙 경제 제재는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 러시아도 우리한테 불만은 있지만 이거 정도로는 러시아와 관계가 깨지지 않죠. 네네. 중국도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구조에 묶여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더 나서서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상당히 방향이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도가 너무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사실 누가 봐도 네. 이번 나토도 그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회의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회의 참석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하는데 최상목 경제수석은 중국과의 그 무역 호황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또 국가안보실 쪽인 것 같은데 아니 뭐 나토에서 나왔던 이야기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3분 연설했던 이야기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겨냥한 거 그건 맞다라고 해서 의전에서도 그렇고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발언은 큰 실수 중에 실언 중에 실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더라도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예를 들어 저는 IPF나 미국의 장기적 계획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또 가능하면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네.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네.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그것도 25%를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속도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만약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유럽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유럽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시장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그쪽으로 이전되는 데는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중국하고 어떻게 될 것이며 특히 시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겪었던 요소수석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데 저런 것들을 속마음을 혹시 갖고 있고 계획으로 갖고 있더라도 네. 가서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중국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또 발언이 메시지가 엇박자가 계속 나서 참 이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속마음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자,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군사 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목표나 구상 아니냐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라는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중국이 있는 곳에 자기 최고의 동맹이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위상하락이나 또는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이나 일본이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미일을 못 묶는 것이고 네. 미국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할 수가 있지만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대북 공조나 특별한 이슈에 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다. 근데 동맹은 안 간다. 이게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과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본 그리고 재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의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네.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는 안 되죠.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공조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네. 그보다 훨씬 그걸 뛰어넘는 식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한미일 네네. 군사 협력, 방위 협력, 안보 협력.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동맹으로 가는 일종의 트렌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건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참 우려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거사 문제도 과거사 문제인데 동맹이 된다는 건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받거나 침공을 받으면 자동 개입, 한국군도 자동 개입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예, 정확하게 보셨으면 뿐만 아니라 예.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내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등에서 사실은 군사적 긴장 관계가 종종 많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전쟁이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동맹까지 가면은 한국군도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네. 이 정부의 발언도 문제지만 네.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이 말을 너무 쉽게 쓴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용어거든요. 군사협력, 네. 동맹 이런 것들을 그래 자꾸 문턱이 낮아지는 거.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네네. 국민들에게는 심각함을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뭔가 자기 예측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런 문턱이 낮아지는 것에 우려까지 있습니다. 사실. 예. 자,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뭐 만났다고 하는데 뭐 우리 한국 정부 쪽에서는 모두 5차례 만났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한국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극히 짧은 만남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도 자체가 뭐가 사실인지 사실관계가 좀 혼란스럽게 보도가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아마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일본 이제 참여연 선거가 7월 11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의 정부는 반한 감정이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 굉장히 강하게 보여왔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게 일본이 스스로 협력을 구하는 모양새가 되면 네. 지금까지 수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는 한국의 이 강제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은가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적어도 국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단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일본은 양보할 생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네. 오히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보수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한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일본이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해결 안 된 점이 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니까 이것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럼 한국이 양보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7월 10일이 나오면 아마 일본에 이제 본격적인 여도가 나올 텐데요. 그 이후에라도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자, 나토 정상회담 참석. 사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꼽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제시됐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이거는 절대 안 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서구 자유주의 미국의 틀에 들어가는 것은 뭐 여기서부터 거의 확실해졌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편을 정하면 편해지느냐는 우리 그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편을 정해도 편해지지 않는 구조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편을 정했는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속도 조절하고 우리가 오히려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속도, 규모, 균형이라는 3가지 단어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